아주 오래전에 아비시니아 사람들은 페스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가실 것은 징벌의 말씀뿐 아니라 위안의 말씀입니다. 연대기 작가는 마티의 마레가 구원도 희망도 없는 지옥이라고 한 것과 달리 신부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독교적 희망을 오늘만큼 생생하게 느낀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우리 시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신앙의 말씀만을 외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4. 그 강론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다. 이에 심판사 오통씨는 파늘루 신부의 설교가 반론의 여지 없이 완벽한 것이었다고 리웨에게 단언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이 그처럼 분명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강론 이후로 사람들은 그때까지 막연했던 생각,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즉 미지의 죄 때문에 상상하기 힘든 감옥에 갇혔다는 생각에 더욱 민감해졌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을 계속하며 유폐 생활에 적응하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때부터 이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생각에만 몰입했다. 강론이 펼쳐진 며칠 후 그랑과 함께 교회 쪽으로 걸어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리웨와 그랑은 카페에 들러 술 한 잔씩을 마셨다. 잔을 비우자마자 나가자고 그랑이 말했다. 걷다 보니 그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랑은 조금 망설이다가 잠시 올라가자고 리웨에게 말했었다. 그랑은 망상 여러분,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시오 라고 출판업자가 말해주는 상상을 하며 사로잡혀 쓰고 있는 원고의 첫 문장을 리웨에게 읽어주었고 의사는 첫 문장을 들으니 다음 문장이 궁금해진다고 대답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두고 보세요. 그랑이 말했다. 밖에서 황급히 달려가는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두 남자가 앞을 지나갔고 그들은 시문을 향해 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더위와 패스트 사이에서 일부 시민들은 폭력적으로 변했고 도시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곤 했다. 5. 6. 파늘루 신부의 강론이 끝난 후에 곧바로 더위가 시작되었다. 6월 말이었다. 햇빛에 끊임없는 물결이 온종일 도시에 흘러넘쳤다. 태양은 도시 구석구석까지 시민들을 따라다녔고 그들이 발걸음을 멈추면 즉시 그들을 사정없이 때렸다. 희생자는 700명으로 급증했다. 시민들이 늘 문턱에서 살다시피 하는 동네임에도 모든 문이 닫히고 덫창마저 내려졌는데 패스트를 막으려는 것인지 햇빛을 막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시 우리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기록한 사람은 역시 타로였다. 그는 라디오가 일주일 단위의 사망자 수 발표가 아니라 하루에 92명, 107명, 120명의 사망자라는 방식으로 통계를 발표한 시점이 전염병의 전환점이었다고 정확히 통찰했다. 130명이 910명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이기에 그들은 패스트에게서 득점을 빼앗았다. 처음에는 주단위 발표로 통계를 축소하고 사망자가 폭증하자 나중에는 일단위 발표로 수치를 줄임. 제주부리는 강아지 둘 아들, 딸을 데리고 호텔에서 식사하는 오통씨를 기록했고 저 양반은 죽을 때도 정장 차림일 겁니다.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어요 라고 했다. 파늘루 신부의 강연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또 시계를 보지 않고 사는 늙고 키 작은 천식 환자와 이야기도 기록했는데 그 늙은 환자는 시계를 싫어했다. 특히 시간을, 그에게 중요한 식사 시간을 냄비 2개로 측정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냄비 중 하나가 완두콩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그 완두콩을 하나씩 열심히 다른 냄비로 옮겨 담았다. 그는 냄비로 시간을 측정해 일상생활을 분절했다. 냄비를 15번 채울 때마다 식사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지라고 그가 말했다. 패스트 발생 94일째, 124명 사망. 겨울에도 패스트가 유행할까? 비교수는 아니라고 답했다. 마이너스 조간의 꼭지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몇 식당은 이런 문구를 내걸었다. 우리 식당은 끓는 물에 식기를 소독합니다. 그러나 차츰 그런 광고가 중단되었는데 어쨌든 손님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부터 전염병의 새로운 형태를 알리는 사건이 도시에서 2건 발생했다.
이제 페스트는 폐병 양상을 띠었다. 무서우세요, 어머니? 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 초인종이 울렸고 타루가 찾아왔다. 보름이나 한 달이 지나면 선생님은 여기서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사태가 선생님의 한계를 넘어선 거지요. 맞습니다. 보건위생국 조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보건대를 조직하면 어떨까요?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행정당국은 제쳐둡시다. 게다가 행정당국도 과부하가 걸려있잖아요. 좋습니다. 의사가 되었고 죽음에 무덤덤해진 뒤였지만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죽는 순간에 안 돼! 라고 소리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았어요. 리웨가 말했다. 그때 저는 죽음에 익숙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젊었고 세계의 질서를 혐오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과 푸알전쟁. 세상의 질서가 죽음으로 조율되는 이상 신이 침묵하는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신을 거부하면서 온 힘을 다해 죽음에 맞서 싸우는 게 신을 위해서도 더 나을 듯합니다. 예. 타루가 동의했다. 내일 병원에 들러 백신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세요. 생존 확률이 13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년 전에 페르시아의 한 도시에서 페스트가 돌았을 때 주민이 모두 죽었는데 단 한 사람, 시체를 씻기던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하더군요. 쉼없이 시체를 씻겼는데도 말입니다. 8. 이튿날부터 일을 시작한 타루는 첫 번째 팀을 꾸렸고 뒤이어 다른 많은 팀을 조직할 예정이었다. 또한 영웅적인 면모가 전혀 없는 그랑이 시민보건대에서 일종의 서기 역할을 맡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9. 오랑을 탈출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헛수고였던 랑베르는 리웨의 병원에서 코타르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일에 진척이 있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코타르는 당시 밀수꾼들과 암거래에 가담하고 있었다. 끝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담배와 값싼 술을 되넘기면서 약간의 소득을 올리는 중이었다. 공모자들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코타르의 주선으로 가르시아를 만난 랑베르는 사연과 직업 등을 이야기하다가 프랑스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일이라면 내가 아니라 라울을 담당이요.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겠소?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으로 랑베르를 향해 몸을 돌리며 가르시아가 말했다. 모레 오전 11시 도시 꼭대기에 있는 세관 건물 모퉁이로 오시오. 비용이 들 거요. 그가 떠나는 듯 하더니 몸을 돌리며 말했다. 가르시아한테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라울이 이야기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1만 프랑 정도의 비용이 들 겁니다. 네. 내일 마린거리에 있는 스페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합시다. 라울은 기자를 우리 친구 곤잘레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영웅놀이는 그만두고 전반적인 해방을 기다립시다. 인간이 사랑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의 관념, 하나의 궁색한 관념일 뿐입니다. 사랑을 찾아 프랑스로 떠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랑베르가 리웨와 타루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절대적으로. 하지만 이것만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웅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올바름이죠. 부조리를 증오하면서 약간의 부조리를 가지고 있어 인간적인 카미.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페스트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올바름입니다. 리웨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다. 자, 우리는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갔다. 타루도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생각이 바뀐 듯 기자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리웨의 부인이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원에 있다는 거 아세요? 이튿날 아침 랑베르가 리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3부 1. 8월 중순에는 페스트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 운명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만인 공유의 감정만이 존재했다. 가장 강한 감정은 이별과 유배였는데 거기에는 공포와 반항심이 내포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전염병의 씨를 날렸다고 바람을 탓했고 호텔 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카드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네요. 비슷한 시기에 특히 도시의 서쪽 출입문 유흥가 근처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했다. 환자와 격리되었던 가족들이 돌아와서 죽음과 불행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패스트를 죽인다는 환상으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패스트는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였는데 교도소장에서 말단, 죄수들까지 모든 사람이 감염되었으므로 어쩌면 감옥에서 처음으로 절대적 정의가 구현된 셈이었다. 시무는 여러 번 공격을 당했고 탈출 시도만으로도 도시의 혁명 분위기가 생겨났고 그 바람에 몇몇 폭력 사태가 초래되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보건상의 이유로 폐쇄된 집들이 약탈을 당하였다. 이런 사고들 때문에 당국은 계엄령을 내렸고 패스트령도 그와 동일시했다. 밤 11시부터 도시는 완전한 어둠에 잠긴 채 돌처럼 번했다. 정적에 빠진 도시는 미동도 없고 이제는 잊힌 자선가들이나 청동에 갇혀 영원히 질식당한 예규인들의 말없는 흉상만이 돌이나 철로 만든 가짜 얼굴로 한때는 생생한 인간이었던 자신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려고 애썼다. 개별 매장이 한계에 다다르자 당국은 묘지 맨 끝 유향나무로 덮인 공터에 거대한 구덩이를 2개 파괴했다. 하나는 남자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자용이었다. 이런 점에서 당국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혼란은 다행히도 재앙의 마지막 단계 포개어 매장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시체들을 묻고 나면 이튿날 가족들을 불러 등록부에 서명하게 했는데 바로 이 점이 예컨대 사람과 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차이점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을 찾아야 했고 더 넓은 땅을 확보해야 했다. 동쪽 시문을 벗어난 외곽 지역에 있는 화장터를 이용해야 했고 예전에 사용하다 중지된 전차를 재활용함으로 해서 수월하게 시체를 옮길 수 있었다. 늦여름 내내 그리고 가을비가 내리는 동안 한밤중에 승객 없는 이상한 전차의 행렬이 절벽을 따라 바다 위를 가듯 흔들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한동안 아침이 오면 도시의 동쪽 지역에서 구역질을 느끼게 하는 짙은 연기가 떠돌았다. 주민들은 패스트가 하늘에서 자기들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확신하면서 즉시 거기를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당국은 어쩔 수 없이 배관망을 설치해 연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고 그제야 주민들의 흥분이 가라앉았다. 다만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동쪽에서 풍겨오는 어렴풋한 냄새가 그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고 있으며 패스트의 불길이 매일 저녁 그들의 재물을 탐욕스럽게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것이 전염병의 극단적 결과였다. 그리하여 초기 몇 주 동안에는 실체가 사라지고 사람의 그림자만 남았다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추억 속에 간직해온 희미한 색깔마저 점점 빛이 바램으로써 사람의 그림자조차 살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 후로 전염병이 더 악화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는데 그것은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거리에서 썩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바다에서까지 끔찍한 거품을 내뿜으며 떠다니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제4부 1. 9월과 10월 패스트는 도시를 완전히 제압했다. 언제나 상태가 좋아 염려하지 말라는 아내의 전보를 믿어야 할지 몰랐기에 그는 당장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본 영상은 AI 자막 영상이 아닙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